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앞에 한국사, 통사, 통과는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여기서 하시다가 학교별로 강의실을 나눠서 이제 진행하실 거고요. 뒤에 끝 무렵에는 설명이나 뭐 또 그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을 받아드릴 거니까 그때까지 좀 늦더라도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오늘 설명회 말고 내일부터 여기 안내지에 보면 2024년도 지금 학생들 대학 대입시를 위해서 그 학부모 무료 입시를 3회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주차, 2주차 이렇게 3주차가 다른데 이제 저도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 나중에 애들 할 때 조금 맥이 잡히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어렵고 하는데 한 번으로는 안 되니까 3년 동안 여러 번 들으시고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되게 도움이 되고요. 한 설명회 때 한 가지만 배워온다는 마음으로 참석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 이제 여기 미적분 지금 이제 고1은 미적분까지 가기가 좀 힘든데 좀 미적분 특강도 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오시고 또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배제랑 강문은 그 입학 시험을 테스트를 보잖아요. 평가 시험. 그래서 배제는 벌써 거의 뭐 한 달 정도 준비하는 애들이 많았고 강문은 이제 배정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지난주부터 해서 1회 특강을 무료로 하거든요. 그래서 강문 어머니들은 이거 신청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좀 시간을 짧게 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많다 보니까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 저는 강문 출신 엄마고 밖에 또 실장님은 한영 출신 실장님도 계시니까 평소에 만약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냥 선배로서 후배로서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항상 상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으로 그 한국사 김준창 선생님 설명회를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 길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갑자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한국사에 대해서 이제 그 입시 설명회를 맡게 될 저는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한국사 이제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이 한국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전에 제가 어떤지 잠깐만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투스 교육에서 온라인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JJ 역사연구소에서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에서는 한국사 출제 의뢰를 받아서 문제 출제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듀윌에서는 현재 시중에 나오는 한국사 교재 전부 다 제가 검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YBM 넷이라는 곳에서는 대학교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자격증이 있는데 거기에 특강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단꿈교육에서 약 8년 동안 수석연구원으로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더통이라는 곳도 이제 촬영을 마친 수능 관련돼서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뭐냐, 제가 그만큼 이제 믿고 따라도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제부터 제가 진짜 어머님들하고 아버님들하고 진짜 이 이야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제목에 보시면은 10분만 저한테 집중해달라고 하시는데, 자, 전교 1등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제 중학교 때 사실은 전교 1%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교 안에서 맨날 공부, 반에서 못해도 뭐 2등 하고요. 그 다음에 전교 1등, 2등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바로 좌절을 해버립니다. 반에서 중간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는요, 모의고사를 봤더니만 뭐 5등급, 4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왜 그런지 솔직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중학교 때 저는 분명히 공부 잘했거든요. 근데 이 중학교의 공부 방법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달라야 된다는 거 어머님들, 아버님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질문하는 거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초등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어떻게 질문하는지 아세요? 그냥 바로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 무엇이 궁금하니?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
이거 다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뭐가 모르는데 그냥 몰라요. 이게 초등학생들의 질문입니다. 맞죠? 근데 중학생들의 질문은 조금 달라집니다. 선생님, 제가 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 공식 쓴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봐요. 맞죠? 그러면 이 중학교 때는 이 정도의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뭐다? 단순 암기를 해더라도 성적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 가면요, 모든 것이 변합니다. 뭐냐? 질문하는 것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냐? 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 공식대로 풀었고요. 그 다음에 말한 대로 풀었는데 전개 과정을 쭉 봅니다. 봤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틀렸나요? 핵심은 이거예요. 과정에서 무엇이 틀렸냐? 이것을 조금만 다르게 말해 볼게요. 왜 틀렸는지, 왜인지,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학원들도 많이 다녔는데 이 강동구도 입시 이제 되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진짜 핫플레이스 중에 핫플레이스인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전교 1등 하는 사람들, 어머님들,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되게 편편하게 알려져 있는 거, 만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이거예요. 전교 1등 하는 애들은요, 이렇게 공부한답니다. 그냥 과목마다 10회독을 한대요. 10회독.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보든 기말고사를 보든 한 과목을 10번 다 돌린답니다. 그러면은 전교 1등을 한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자, 10번 보면은 그러면 전교 1등 하는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변했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 과목마다 입시 설명회 오늘 다 들을 건데 제가 한 가지 예언한 게 해볼까요? 자, 일단 내신한국사 전에 국어, 영어, 수학 모두 다 선생님들이 궁극적으로 한 가지를 계속 강조할 겁니다. 뭐냐? 국어는요, 이 지문에서 왜 답이 이거냐? 왜 답이 이게 아니냐? 왜라고 자꾸 물을 거고요. 수학도 아마 고등학교 수학은요, 공식인데 왜 이 공식 써야 돼? 왜 그래야 돼? 자꾸 왜라고 질문 던집니다. 영어도 한 지문 보여주면서 선생님들만의 방법이 있는데 왜 여기서 말한 게 무엇을 말한 거야? 왜 그래서 이게 답이지? 자꾸 왜라는 질문 던질 겁니다. 자, 어머님들, 아버님들 세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게 바로 문학과 사학과 철학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가? 아니죠. 이걸 갖다가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그 인문학의 핵심은 뭐다? 왜라는 자꾸 생각하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이 내신한국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건데 제가 한 번도 초등학교 올라가서 전교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요, 기숙학원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기숙학원에서 2년 넘게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한 달에 거의 한 400~500씩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뭐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요,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은 세상을 살아갈 때 문학, 사학, 철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학인데 제가 왜 내신한국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냐면요, 이 한국사만큼 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따진 학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냥 뭐 수업 시간에 이거 중요해, 시험에 별표 쳐, 이런 것보다는 제 수업은 조금 다르게 진행될 겁니다.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그 전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면서 왜라고 하면서 자꾸 학문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한국사 이해할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른 과목 공부할 때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오늘 또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아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드님, 따님 계시잖아요. 맞죠? 말해줄 거예요. 엄마가, 아니 아빠가 오늘 듣고 왔는데 고등학교 공부는 다르대. 왜라고 질문 자꾸 던지는데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요, 실제로 인과관계에 따라서 모든 것을 끌고 갈 거고요. 한 번 들어도 모든 과목에 적용될 수 있게 그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과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강좌를 준비해 봤는데 이 강좌가 어떤 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저는요, 일단 무엇이 출제되는지 전지적 제시점이라고 해서 준비했는데 학교마다 시험 출제 범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사가 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이 오프라인에 봤더니만 교과서가 작년부터 바뀌었거든요. 작년부터 바뀌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죄송하게도 그 전에 자료를 그대로 써버려요. 그러면은 교과서는 교과서대로 따로 있고요. 학교쌤 자료는 학교쌤 자료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가지고 올해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새롭게 개편해가지고 무엇이 출제되는지 완벽하게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누구보다 저만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약 8년간 수석연구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모신 선생님은 최근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은요, 참고로 제발 저랑은 관련 없습니다. 알겠죠? 저는 방송이 아니고 수험이에요. 알겠죠? 수험. 그래서 저랑은 관련 없으니까 믿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교마다 정확하게 찍어 드릴 겁니다. 찍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냐, 스토리텔링 형식의 개념 설명이라는데 우리 한국사 되게 딱딱해가지고 어렵잖아요. 이거 오늘날 단어로 비유 싹 다 해가지고 기억에 남겨드릴 겁니다. 남겨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책에 있는 판서와 센스에 있는 암기법인데 우리 어쨌든 한국사 뭐 듣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알고 시험 문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맞추느냐, 암기법을 통해서도 어려운 거 다 맞출 수 있게 제가 준비해 드릴 겁니다. 준비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방금 구석구석 공부한 것 중에 여기가 포인트인데 이 자료는요, 제가 그 8년 동안 수석 연구원을 하면서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학원 강사분들 중에서도 8종 교과서를 직접 본인이 다 분석했다.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족보닷컴에 올라와 있는 학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8만 문제 정도 돼요. 정확하게. 그거 제가 데이터 다 해가지고 엑셀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지역마다, 학교 지역군마다 이 퍼센티지가 다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핵심 내용을 갖다가 요약해서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고 학생분들한테도 나눠드릴 겁니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내신 한국사 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 구성인데 이 교재 구성은요, 제가 10년 동안 집필한 경험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그 10년의 노하우 모조리 다 담았습니다. 담았는데요. 자, 전교 1등 전학생 노트라는 거예요. 자, 왜 전교 1등이냐? 어머님, 아드님은요, 이제부터 전교 1등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교 1등이 어떻게 공부하느냐? 여기 나오는 내용대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나눠주는 자료에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까지 총 망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교재에 없는 내용이다, 쓸 거 몇 개 없을 건데 그거를 제가 못 넣은 이유는 저작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는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가지고 올 건데 제가 한 명 한 명 전부 다 학교 특색에 맞게 체크해서 자료 복습할 수 있게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학생 노트고요. 요약본입니다. 그리고 전교 1등 과외쌤 자료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시험에서 나오는 자료들 싹 다 끌어모았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 대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온라인에 내신 한국사 강좌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강좌 제가 다 들어봤거든요. 다 들어봤는데 어쩜 이렇게 그 연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 전 교육과정의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번에 8종 교과서 싹 다 분석했습니다. 분석해가지고 출판사마다 없는 거 없을 겁니다. 이 자료 시험에 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자료 있잖아요. 저작권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걸 제외하고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도 다 대비시켜 드릴 거고요. 이게 바이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전교 1등도 확인하는 문제인데 단순 OX가 아니고 학교 시험 문제 보다 보면요, 갈로놓기 주관식 있습니다. 이 주관식까지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 싹 다 넣어놨습니다. 이거는요, 마찬가지로 단순히 갈로넣기 OX가 아니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말장난 한두 개 바꿔가지고 문제다 이러는데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 출제 포인트에 맞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주요 대기업에서 저한테 한국사 문제 의뢰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 핵심 포인트를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전교 1등이 다니는 학원 문제인데 단순히 따지기 문제 아닙니다. 전부 다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고요. 실제로 저는 문제 하나 만들면 몇만 원씩 받습니다. 한 문제다. 근데 이거 그냥 다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 학생분들한테는 제가 또다시 제작해 가지고 학교에 맞게 다 나눠드릴 겁니다. 나눠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서술형, 그 다음에 수행평가 관련해가지고 싹 다 대비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싹 다 대비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 그러면 수업 진행 계획이 있는데 여기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딱 6회 할 겁니다. 2시간 반씩 6회 할 것이고요. 직전 보강 1회 해가지고 총 7회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프리미엄 복습 자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대치동의 이강학원이라는 프리미엄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대치동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다가 더 변형시켜가지고 이 강동구에 맞게 학교 성격에 맞게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프리미엄 복습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자료 돌려막기 안 합니다. 실제로 제가 대치동에서 강의 하나, 여기서 강의 하나 달라지죠. 왜? 학교가 달라지는데 강의가 변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강의하면은 뭐 들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프리미엄 복습 자료 제공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작 전후 현장 질의응답.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와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다 답변을 도와드릴 겁니다. 한국사 관련 모든 겁니다. 교과서 범위 벗어나는 거 상관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다 대답할 수 있고요. 자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직 이 생각이 차이 수강생 한정에서는 시험 전날 자정까지 개인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Q&A 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Q&A. 이거는 다른 데서는 절대 안 하는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간 Q&A 온라인 답변해서 시험 전날에 갑자기 모르는 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바로 실시간 Q&A를 통해 가지고 12시까지만 보내면은 그 전에 나온 거 싹 다 답변해 가지고 바로바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저를 믿고 한 번만 맡겨주시면은 아드님 따님 틀림없이 내신 한국사 만점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공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저 통합사회 맡고 있는 차현호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여기 강동의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대치 강한교육이랑 대치 S1, 뭐 평촌 S1, 그리고 이제 명인학원 이렇게 출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투스의 이제 그로우라고 해서 온라인 사업팀으로 또 들어가게 됐고요. 네. 일단 통합사회 저는 이제 주로 윤사생윤 그리고 이제 통합사회를 가르치는 강사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서 뭐 지리라던가 아니면 이제 사회문화 같은 일반 사회 영역까지도 가르쳤던 강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통합사회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통합사회거든요. 그래서 지리, 그다음에 일반 사회라고 해서 뭐 경제, 사회문화, 그다음에 정치화법, 그리고 윤리 계열들, 역사 계열들을 전부 다 다루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총 대단원이 9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마도 중간고사는 보통 학교들이 1, 2, 3, 4단원 정도를 아마 나갈 것으로 실제 기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문이과군 없이 다 배워야 되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단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위수만으로도 거의 국영수와 비슷하게 8단위 정도가 들어가는 상당히 비중이 높은 과목입니다. 그리고 난이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쉽거든요. 통합사회는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에요. 난이도가 쉬운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제가 여기서 지리라던가 이제 윤리 계열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고1 이제 학교를 배정 받으셨을 거니까 통합사회 선생님이 어떤 분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학교별 특정 난이도가 좀 천차만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사회 선생님이 고2, 고3에서 지리를 가르치는 선생님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지리 영역에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윤리 선생님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윤리 영역에서 난이도가 또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난이도는 쉬운데 변별력을 갖춰야 되다 보니까 그런 특정 부분에서 고3이나 고2의 평가원이나 아니면 연계교재 문제를 가지고서 좀 난이도를 나누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합사회 개요가 어떻게 돼 있냐라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반 사회 지리, 윤리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일반 사회는 이제 고2, 고3에서 사회탐구 선택 과목으로 배우게 될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지리, 그다음에 윤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대단원 1단원부터 4단원까지를 중간고사 범위로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이 대단원 1단원부터 4단원까지에서 이제 변별력을 가릴 수 있는 핵심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 파트들이
소단원으로 따졌을 때 여기 행복의 의미와 기준이라고 해서 여기는 윤리 계열의 선생님들이 들어왔을 때 사상가들의 문제를 좀 심화해서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고대부터 해서 근대까지 사상가들의 행복에 대한 관점들을 출제하고 이걸 비교하는 문항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한영구도 그렇고 단학교도 그런데 이 자연환경과 인간에서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이라는 부분이 요 세계지리에서 다루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고1 통합사회에서는 그 기후 그래프를 자세하게 배우지 않거든요. 근데 지리 선생님들이 들어왔을 때 이 세계지리의 기후 그래프를 좀 어렵게 내서 이 변별력을 가리려는 그런 문제들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생활과 윤리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될 수 있죠. 그리고 대단원 3단원은 대부분 다 평이하게 되는 편이고요. 여기가 한국지리 영역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고 요 인권보장과 헌법이라는 부분이 이제 정치화법입니다. 이 정치화법에서 이제 암기할 내용들이 좀 많은 편이죠. 국가 간에 서로 비교하는 것들, 뭐 견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요 정도일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는 배제고는 없으니까 네. 실제로 뭐 학교들의 내신 문제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면 한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리랑 윤리 영역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요 인간과 자연과의 바람직한 관계라고 해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그 고3에서 레오폴드라고 해서 생활과 윤리를 배운 친구들이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제시문을 제시해서 보기를 좀 어렵게 낸 거죠. 그리고 뭐 참고사항으로 아까 제가 이제 좀 지리에서 어렵게 나올 수 있다고 했던 부분들이 네, 이런 기후 그래프는 사실 고1 통합사회에서 다루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냈을 때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할 수 있는 거죠. 그 밖에 다른 학교들 한번 보시면 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도 행복의 의미를 관련해서 사상가들이 좀 어렵게 나온 겁니다. 이 절제라는 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 고1에서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독교 윤리라고 해서 따로 아마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문제로 좀 내서 변별력을 가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수업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면 2시간 기준이고 한 5번 정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이제 분류를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걸 전공하셨는지 이제 저도 파악을 해야 되고 학교별로 출판사를 어디를 쓰는지를 저거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제가 프린트업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기출 문제들, 그다음에 좀 심화 내용들까지 제가 별도로 따로 또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적 측면에서는 제가 조교들이 매 수업 끝나고 손글씨 노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손글씨 노트를 받아서 개념들을 스스로 또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이제 구글 클래스라고 해서 어머니들이 가입하게 하셔서 제가 과제를 뭐가 냈고 애들이 출석을 했고 그다음에 어디 부분을 진도를 나갔고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제가 고2나 고3 수업할 때는 이제 매 수업 전에 10분 정도 그 전에 배웠던 것들 가볍게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그 결과를 알려주고 부모님들한테도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전화 설명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관리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통합사회 선택하실 때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과목을 하시느냐 이걸 잘 보시고 그거에 맞게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윤리를 메인으로는 하고 있지만 지리 영역도 세계지리도 계속 가르쳐 왔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걸 물어보더라도 전부 다 상세하게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 실제로 제가 제 주변에 강사들이 많은데 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통합사회에서 애들이 지리를 물어봤다. 근데 대답을 못하겠더라.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선생님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명을 못하셔서 수업을 안 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다룰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맡겨주시면 제가 잘 가르쳐서 내신 1등급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노영태라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일산에서 지금 수업하고 있고요. 거기서 콕 처박혀 있던 촌놈입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원장님 선생님한테 와서 수업 안 해주면 다시는 안 본다는 소리 듣고 와서 수업하기로 해서 지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다시 해보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저도 내년에 어머님들 쫓아갑니다. 저도 첫째가 내년에 고1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 가르치면서 저도 느끼는 바는 우리 아이도 이럴 텐데 라는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녀석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걸 따라주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럴 때는 저는 독하는 방법 씁니다. 집에 안 보내. 너네 집에 가고 싶으면 선생님 커트라인 맞춰? 이렇게 해서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불법을 좀 많이 자행합니다. 어떻게 자행하냐면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서 딱 데리고 들어가서 할 때까지 안 나옵니다. 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라도 하는 이유는 저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첫 발짝을 잘못 디뎠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저는 2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맨날 들으셨던 얘기일 텐데 이거 또 말씀드리는 거는 지루하실 것 같아서 조금 짧게 준비했습니다. 통합과학은 기본적으로 요 5가지 요인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애들이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는 없는 건 맞는데 욕심껏 다 갖다 넣었어요. 5가지가 다 4가지가 다 들어있으니까 애들 입장에선 이게 뭐지? 나 이거 잘 못하는 건데? 이거 뭐야? 나 물리 와 숫자 나오네? 이게 과학이야? 수학이야? 그러면서 애들이 멘붕 와요. 그 다음 화학도 처음에는 화학하면서 화학 중학교 때 원소기호 배웠던 거? 이온식 배웠던 거? 뭐 그 정도야. 그리고 들어갔다가 이건 뭐지? 화학도 이상하게 계산이 나오네? 왜 양이라는 걸 따지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한번 멘붕이 살짝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와도 고등학교 따라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왜냐? 저는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등과학이 70% 이상 내용이 차지합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해도가 떨어지면 그만큼 힘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 대학 수학능력시험 얘기가 같이 들어가는데, 이 수학능력시험 같이 들어가는 이유는요, 통합과학이 처음에 계획될 땐 수능을 전제로 했던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 선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확 뛰어오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숫자 그리고 답안을 바꾸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은 출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미리 아이들이 준비를 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과거나 특목고를 준비하면서 미리 선행을 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의 분류를 위해서는 높은 난이도의 문제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난이도의 문제는 바로 수능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수능 문제를 가져와서 변형시키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학년 구별 없습니다. 왜 없냐고요? 통합과학이 1 시리즈, 2 시리즈, 곧 2학년, 3학년 내신 과목에 있는 문제들을 내용들을 조금씩 갖고 왔기 때문에 응용한 거예요 라고 하면 다 맞아 떨어집니다. 레벨 차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즘 친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수행평가인데요. 수행평가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미리만 얘기해주면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서 도와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도와드리는데도 문제가 뭐냐? 학원에서까지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토론 형태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점수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특히나 저도 이제 큰 녀석이,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 아들 셋인데
이 남자아이들 가리키다 보면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답안 나오는 게 학교에서 뭔가 줬다고 하는데 얘는 없다는 거잖아. 아이고 두야. 아니 저도 중인데 중이 제 머리 못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이 왼수 같은 남자 녀석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희 꼬맹이는 좀 아이고 아빠 기대치를 아주 못 만족시키고 있어서 맨날 보기만 하면 한 번씩 좀 째려보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 남자 친구들은 본인이 제대로 챙기질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챙기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들이 오히려 선생님 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남자애들 다 불러다가 너희 뭐야 도대체 왜 안 가르쳐줬어 그러면서 학교 전체가 보강 들어갑니다. 수행평가 대비. 이렇게 안 하면 챙겨주지 않으면 남학생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것까지 챙기고는 있는데 이게 뭐 제가 뭐 모든 걸 다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얘기도 안 해주는데. 그래서 최대한 저는 쫓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통합과학 부분에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까지 한번 연결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 중등과학 부분, 연계성 부분이나 그 다음에 교과별 소개들을 살짝 드린 내용이고요.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지금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맨 왼쪽이 중학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현행, 지금 고1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 과학탐구 원 과목에서 연계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실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연계가 너무나 많이 되고 있어요. 이 연계 때문에 어려운 레벨의 문제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생 마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 때문에 통합과학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의 특성 때문에 더더군다나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스크롤 세대라고 부르죠. 스마트폰 기가 막히게 넘깁니다. 그 다음에 타블렛 기가 막히게 넘깁니다. 안 가르쳐줘도 저희 막내가 7살인데 7살 꼬맹이도 지 큰형 타블렛 훔쳐다가 지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자체에 익숙하지 않는 이 친구들이 나타난 현상이 뭘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르치면서 매일 저도 한 번씩 더 체크하는 부분. 뭐뭐 있다? 없다? A보다 B가 크다? 저희는 당연히 인지하는 부분을 이 친구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끝내버려요. 그러면서 뒤에 말을 본인이 인지하지 않고 추측으로 맞춥니다. 다 알고도 하나씩 틀려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항상 볼펜 들고 다니는데 이 볼펜이 시험 기간 때는 일주일을 못 갑니다. 하나하나 제가 체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이 차지 않아서요.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들도 셋 낳게 됐습니다. 원래는 막내는 딸 원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제입니다. 실제 수능에 나왔던 보기입니다. 그 과정이 과학과 국어가 같이 연계된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학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솔직히 푸대접 받는 과목 맞습니다. 실제로 친구들 가르치다 보면 과탐이요? 선생님 수학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해줘요. 이런 친구들 만나면 참 기쁘긴 한데 참 100명에 한두 명 있을까?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친구들의 얘기 들으면 하나라도 지금 해결해주기 위해서 한 번씩은 더 얼굴 보고 더 해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인 잠재력이 필요한데 요즘 친구들은 잠재력이라는 게 좀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애들을 접촉하다 보니까 한 번씩 어떨 때는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고래가 왜 포유류죠?
라는 표현까지 들은 적이 있어서 저도 한 번씩은 야, 너네 이렇게 어떡할래? 어떡할래?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을 공격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5번째 부분은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수행평가 부분이 내신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단답형, 그 다음에 간단한 시험으로 해결하지 마라. 토론과 토의, 그리고 실험 보고서 같은 걸로 해결해라. 과정이 들어가게끔 해달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50%까지 끌어올리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학생들의 석차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선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업을 할 때 저는 제일 처음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이 공식이라는 걸 알고도 문제를 못 풀겠어요? 저 공식 다 알아요. 선생님 공부했어요. 근데 이거 안 풀려요. 공식에 대한 너무 과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물리학 1 수업할 때는 공식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래프로 전환시켜서 설명합니다. 공식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이해돼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개념도 이해하지 않고 공식을 외웠기 때문에 나는 공부했다. 아니요. 고등학교 공부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양적인 공부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질적인 공부가 돼야 되는데 이 친구들의 질적인 부분을 채워주고 싶습니다. 답답합니다. 왜 그 쉬운 거를 기본적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중학교 때 스타일로 외우는 걸로 해결하겠다. 아니요. 절대 고등학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답답한 부분입니다. 중학교 때 혼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거의 80% 이상 모두 다 외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는요? 아니요. 자료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프, 지도, 표요, 그 다음에 문항, 지문으로 이용해서 다 설명합니다. 그 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야지만 답이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부분 때문에 저는 2번 수업합니다. 첫 번째, 칠판에 제가 판서 이용해서 하나하나 내용 정리를 전체를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교재를 이용해서 교재에 한 번씩 더 부연 설명까지 덧대면서 다시 한번 수업을 2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수업을. 제가 한 번 더 떠들면 좀 낫겠죠. 그래서 힘들지만 2번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문제풀이 할 때요. 우선 과제물이 당연히 나가는 건 복습을 위해서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미리 해결하지 않으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나갈 수 있는 양이 한정되기 때문에 숙제는 반드시 나갑니다. 단 그 숙제는 제 것만 하고 못해요. 얘네들 국어, 영어, 수학, 어이구 숙제 보면 선생님 저희 살려주세요. 오늘 숙제 안 내주시면 안 돼요? 수학 선생님이 30장 내셨어요. 40장 내셨어요. 저희 오늘 수행평가 너무 많아요. 살려주세요. 이럴 경우는 조금 미니멈으로 낼 수도 있지만 저는 한 주에 기본적으로 30문항 정도가 기본적인 숙제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한 주 동안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빠도 이 정도는 해결해야 선생님이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숙제에 오고 나면 이 문제풀이 할 때 저는 친구들한테 다 문항 받습니다. 어떤 문항 틀렸는지 받은 다음에 그 문항을 왜 틀렸는지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전 대비 단계. 열심히 시험지 만들어 옵니다. 학교별로 진도 다 맞춰서 그 학교에 해당하는 시험지만 딱 세트를 5세트에서 6세트를 기본적으로 준비합니다. 한 번에. 그 5세트, 6세트를 거의 다 풀어야 그리고 저한테 다 해설을 받아야 그날 일정이 끝납니다.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야 이 친구들이 더 좋은 점수 그리고 실수 진짜 안타깝잖아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하나 틀려오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너 죽을래? 있던 거 왜 틀려왔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다음에 뽀뽀해 줄까? 그렇다고 실제로는 안 했어요. 한 번씩 협박할 때 합니다.
근데 협박으로 끝났지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아들내미 해주듯이 뽀뽀해준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있는데 이 협박이 애들이 이제 나중에는 너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고자질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협박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저도 하나라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쓰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내신의 경우는 2시간 반 정도 이상 수업을 좀 원하고요. 그리고 지금 광문고, 한양고, 상일고 같은 경우는 제가 구할 수 있는 한에서는 기출 자료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광문고 같은 경우는 다지선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원래 선지를 고르는 건데 그 선지가 개수가 다른 학교보다 조금 많고 양이 문항의 길이가 조금 긴 편입니다. 그리고 한양고는 교과서 외의 예제가 나옵니다. 애들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예제들이 뭐 생소한 저도 생소한 화석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생소한 교과서에 실리지 않는 화학 물질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일여고는 여학교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문항이 조금 깁니다. 글이 좀 많이 길고 그 다음에 언어적 표현이 주의적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yes, no라고 대답할 수 없게 헷갈리게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의 특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학습이 계속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질적인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틀렸는지 정확히 분석하고 그 이유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조금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느라고 좀 따발총 좀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천천히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통합각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이시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의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갔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일 1학년 그 일요일 오전 시간에 내신반도 만들었고 어머니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뭐 고등 내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3일만의 스타일은 어떤 건지 어떤 식으로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조금 안내해드리도록 설명회를 준비해봤고요. 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일단 중학교 때랑 다르게 고등 내신이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단연간 만나왔던 친구들도 그렇고 어머니들도 그렇고 중학교 때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국어 점수가 안 나오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어머니들께서 제일 많이 문의하셨던 내용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했던 그 부분 두 부분을 중심으로 고등 내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딱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끝나고 유난히 학원으로 많이 문의를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중학교 때는 무난하게 뭐 90점대 이상 혹은 상위권에 속했던 친구들이 중학교랑 다르게 고등학교 국어 내신이 막 2등급, 3등급, 4등급 이 점수에 너무 충격을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이유는 중학교 때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지식을 단편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번 해 강동구대에서 중학교 기출 문제거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선지의 구성도 굉장히 단편적이고요. 그리고 이 선지에서 물어보는 지식은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문에 나와 있는 소설에 회상하는 어투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린아이의 나의 시선에 의해서 서술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지식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반면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 똑같은 소설과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문제 유형도 똑같아요. 서술상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선지도 딱 보면 길어졌죠. 그쵸? 자, 그리고 선지에서 담고 있는 내용도 자, 뭐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논평을 하고 있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효과가 사실적 이해를 돕고 있는지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시간 안에 판단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뭐 자습서, 평가 문제집 이런 것들을 몇 번 뭐 풀다 보면 아이들이 아, 나 이번 점수 조금 잘 나오겠다 자신을 갖게 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어렵다라고 느낄 만한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어요. 자, 선지의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음 키워드로 뽑은 것은 예측 불가능함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지에 나와 있는 작품들은요, 학교에서 진행하지 않은 수업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 유형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상위에도 이런 문제 스타일이 좀 매번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본 지식과 더불어서 다른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다양하게 길러야 되거든요. 이런 선지에 무슨 작품이 나올지는 아이들이 예측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은 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어떤 작품이 나오든 그 작품과 관련된 표현법 그리고 뭐 시적 화자의 정서, 태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연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고등 내신에 관련해서 키워드를 3가지로 뽑아보는데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슬라이드를 따로 만들진 않았어요. 지식의 격차라는 게 무엇이냐면 중학교 때는 지금 현재 이번에가 또 유난히 코로나 때문에 1년에 딱 2번밖에 시험을 진행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 대비를 하다 보면 이제 지식이 조금 쌓여서 와요. 그런데 1년에 딱 2번밖에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뭐 소홀하게 다루는 단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중학교 3년 교육과정을 아이들이 다 오롯하게 담고 왔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격차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용어가 고등학교에서는 달라지는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현실적 이야기라는 걸 고등학교에서는 전기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격차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이해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준비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실 진행할 때 중학교에서 사용하던 용어랑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이들에게 좀 짚어주는 편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당연히 지문의 난이도도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건 독서 지문에서 명확한데 독서가 중학교 그 지문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내용도 단편적이고 구성도 되게 쉽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들은 단어 사용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지문 이해도도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지식의 격차도 분명히 저희들이 이제 뭐 염두에 두고 수업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에 맞는 시험 대비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또 2번째 케이스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 내신 시험보다 먼저 보는 시험이 학력평가잖아요. 근데 학력평가에서는 이 친구들이 1등급을 맞아서 아, 내가 이 정도 점수면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조금 자신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신 시험을 봤더니 3등급이 나오고 4등급이 나오고 지금 실제로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자기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학력평가 점수가 높은데 내신 점수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고민을 해서 자, 내신 공부는 달라야 돼 라고 제가 이끌어서 조금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와보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신이 요즘에 수능을 지향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수능은 조금 일반화되고 보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내신은 아무래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지역적이고 조금 꼼꼼해야 되는 스타일이 존재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수능과 학평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낯선 지문이에요. 이게 공부했던 내용이 아니니까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낯선 지문인데 고등 내신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준비한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몇 회독을 할수록 몇 번을 이제 더 복습을 할수록 익숙하기 때문에 공부를 덜 준비한 친구보다 훨씬 고득점을 차지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리고 수능과 학평 같은 경우에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단일한 유형으로 여러 가지 지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고등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탐구형이나 뭐 정형화된 그런 유형보다는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지만 수행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 방법이 달라야 되는 부분 바로 이런 유형의 다름이거든요. 자, 그리고
모두 아시다시피 수능은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고등 내신은 선훈술형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중점적인 공부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상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선훈술형이 조금 까다롭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학교 스타일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가 바로 그 유형별 분석을 해본 부분인데 어머니들께서는 지금 여기 있는 문제에 대해서 뭐 지식적으로 뭐 이렇게 저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라는 것보다는 아 이렇게 유형이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상일 유형의 문제로 뽑아본 건 아주 크게 세 가지 유형인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외부 지문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네, 그 외부 지문 제가 재작년에 상해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을 때 선생님께서 이제 중간고사 때 나온다고 프린트를 12작품을 주셨더라고요. 교과서 작품 플러스 외부 지문 이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체감적으로 아 너무 공부할 양이 많은데 이런 느낌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키워드를 뽑은 건 이 외부 지문이에요. 자 제가 문제를 다 쉬지는 못했는데 가는 교과서 작품이었고요. 나가 지금 추가 작품으로 나왔던 이상의 거울이라는 작품이었는데 그 두 작품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게 복합 지문으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이런 유형은 수능 유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보통 한 작품에 대한 분석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복합 지문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난해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선지에서도 한 작품에 대한 내용만 물어보는 것도 나오고 여기서처럼 가와 나 작품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라 넘어갈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지문으로 구성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지에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작품을 많이 보면 볼수록 아이들이 익숙하게 문제 수행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선지 유형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매주 주간 테스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학교는 그 유형에 맞도록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두 번째죠. 까다로운 선원수형. 네, 이거 딱 보기에도 조건이 4개나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보기의 내용은요. 교과서나 선생님들이 프린트로 제공하시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아이들은 생전 처음 보는 글이죠. 이 보기 지문이 여기서 제가 이하 생략을 해서 조금 짧게 나와 있지만 굉장히 긴 지문이었어요. 본문 내용과 보기 지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기 4가지 근거 조건에 맞춰서 써야지만 서술형을 만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 학교라고 제가 이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선호술형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있는 그 학습 활동을 기반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학습 활동을 조금 꼼꼼하게 풀어도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상해 같은 경우에는 좀 창의적으로 출제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보기 지문도 교과서나 학습 활동이나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지문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평가 문제집 그리고 자습서 문제만 그렇게 패턴화된 문제만 푼다고 해서 아이들이 고득점을 차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세 번째 키워드로 뽑은 건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 구성이라고 제가 뽑아봤어요. 이거는 수능 스타일의 학평 스타일의 문제 구성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기 지문을 끼고 나오게 되는데 아이들이 본문의 내용도 이해를 해야 되고 보기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 이걸 적용시킨 선지의 내용에 대한 맞고 틀림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3번의 사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신이 점점점 이제 수능과 떨어지지 않으려는 조금 수능을 지향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이런 문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상해 같은 경우는 이런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문법은 거의 무조건 이런 탐구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문제도 구성을 하고 이제 수업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양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작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엔 교재에 조금 힘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이제 연구 중이고 같이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되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있고, 자, 저희 이제 학원 학습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매주 아이들이 수업에 임하기 전에 테스트부터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 테스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조금 자기가 스스로 잘하는 친구라고 해도 강제적 요소가 없으면 조금 늘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습을 매주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도 그 시험을 잘 보면 좀 만족감이 늘어서 자신감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 스타일에 맞는 시험 문제를 저희가 주고 싶어서 매주 전주 수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험을 출제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제재가 같아도 학교마다 시험 스타일은 달라요. 자, 그렇게 해서 최대한 아이들이 많은 연습 그리고 문제 분석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험이 끝난다고 해서 다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다시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테스트에 대한 오답 정리도 하고, 그리고 과제를 제대로 했는지, 자, 과제도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찍은 건 틀린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찍었던 거, 애매모호했던 거 다 체크해다가 선생님한테 물어보러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통 클리닉 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학습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말이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이 PPT 자료가 거기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뒤에 부록처럼 저희 학원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혹시 여기 지금 저희 학원 재원생 부모님 계세요? 다 지금 처음 오신 거세요? 재원생들이 지금 4명? 5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쭤봤어요. 그럼 지금 아예 다 처음 오신, 네, 저 좀 2년이 이어져가지고 저랑 같이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이번에 많이 오신 걸로 있거든요. 상일도 더 이렇게 아이들이 믿고 올 수 있도록, 상일은 생각해 차리구나 라고 믿고 올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신경 많이 쓰고 연구도 많이 해서 아이들 꼼꼼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상일여고 말고 다른 학교 교판도 지금 운영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상일여고 아이들 지금 한 4명 정도? 네, 지금 5명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예비고 1이에요? 네, 고1이요. 예비고 이번에 유난히 상일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재학생 중에는 상일 여고 학생이 5명. 네.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긴 했어요. 수업을 들을 때 같이 듣고 네. 나중에 이제 내신 중간고사 기간 때는 따로 하고 네. 이렇게 되나요? 네, 저희가 아마 빠르면 2월 말부터 내신반으로 이렇게 나뉠 예정이거든요. 빠르면 2월 말 아니면 3월 초 그쯤에는 무조건 내신반으로 나뉘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내신 시작은 3월 중순부터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네. 지금은 수능 대비할 수 있도록 기본 지식 배우는 연습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3월에 학점 보입니다. 수업은 이 건물에서 하나요? 네, 국어는 다 이 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국어 학원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가 국어, 그리고 저쪽 프로반이 수학이랑 영어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이따가 설명회 다 끝나고 실장님들께서도 질문을 받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민년이 이어져서 어머니들을 다시 보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반으로 넘어가야 돼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렇게 앞에 또 이런 게 듣고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좀 지치고 힘드시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엄마, 영어가 가장 쉬웠어요 라고 외치는 그날까지 저희 모토입니다. 그래서 영어 강사 김수현입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 배정 난 지가 사실 지난주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아이들 개학까지는 지금 한 달도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되게 불안하고 뭔가 초조하고 그런 마음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중학생일 때는 아직 대학 가는 그런 학교는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있었다면은 이제 고등학교는 대학과 직결되는 그런 이제 학교이기도 하고, 그리고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제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는 정말 다르다. 겁도 많이 주시고. 근데 사실 되게 차이가 큰 과목 중에 하나가 영어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고등 영어는 이제 중학 영어와는 어떻게 다를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어머니들께서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들을 좀 뽑아왔어요. 일단은 영어가 몇 년 전부터 절대평가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영어가 뭐 절대평가가 됐다. 근데 뭐 상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랑 절대평가 한번 정리할까요? 상대평가는 어떤 건가요? 우리 아이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쫙 세워요, 등수에. 그래서 자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4% 안에 들면 1등급, 1등급, 11%까지 2등급, 얘는 항상 같아요. 23%까지 3등급, 그리고 40%까지가 4등급입니다. 아이들의 줄을 세워서 앞에서 4까지 너네 1등급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는 뭐야? 말 그대로 절대적인 점수 이상이면은 뭐 1등급은 90점 이상, 2등급 80점 이상, 3등급은 70점 이상, 4등급은 60점 이상.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영어가 너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영어 과목만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바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에요. 영어 수능. 80점 넘으면 2등급.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저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고등 영어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둘 다가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내신만 갖고 시험이라고 하지 않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렇게 절대평가화 된 거는 수능 영어예요. 90점 이상 1등급 영어.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서 내신 봤죠? 그거는 아직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상대평가, 영어 상대평가 같은 경우는 내신, 절대평가는 수능이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또 영어랑 수능 영어랑 제가 그래서 막 섞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또 모의고사 영어는 또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이 모의고사라는 게 뭐에 대한 모의고사예요? 우리 고3 11월에 보는 이 수능을 미리 연습하는 차원에서 같은 유형으로 고1 때부터 시험을 봐요. 당장 언제부터 봐요? 우리 친구들 고1 3월, 우리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첫 모의고사를 보게 돼요. 그렇게 쭉 고1 때, 고2 때, 고3 때까지 모의고사를 보다가 11월에 보는 것만 수능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럼 이제 제일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이제 망치고 오면은 엄마한테 이럴 거예요. 엄마, 내신은 망했으니까 수능으로 대학 가야 될 것 같아. 너 어디서 들은 거 있을 거야. 수능만 봐도 대학 잘 갈 수 있대. 그래서 이제 이제 내신 영어랑 모의고사 영어랑 과연 정말 아예 다 별개의 것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질문이 많으세요. 성격이 다르긴 하겠죠. 우리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 영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읽은 지문이 다시 나올 확률이 거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가끔 EBS에서 이제 똑같은 거 출제하는 그런 지문 몇 개 빼고는 새로운 지문을 받고 이 아이들이 기존에 잠재된 그런 영어 실력을 갖고 새롭게 푸는 게 모의고사 영어예요. 근데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때 이제 진도를 나가는 거를 공유를 해서 주시죠. 그럼 이제 두 개 완전 다른 거네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내신 영어도 이제 뒤에 소개해서 가겠지만은 내신 영어도 요즘은 어떤 유형으로 된다? 모의고사 유형으로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모의고사 유형하면 딱 영어 정해져 있어요. 빈칸 넣기, 빈칸 주어, 그리고 뭐 글의 순서 배열, 그리고 뭐 무관한 문장 찾기, 어법상 틀린 거 뭐 골라라. 이거를 내신 영어에서 선생님들이 유형으로 갖다 씁니다. 지문을 그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세요. 그 얘기는 뭐다? 둘 다 사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 앞에 세 질문은 이제 어머니들께서 아직 입학을 안 했을 때 많이 하는 질문이고, 한 학기만 지나고 나면은 아이와 이제 손을 붙잡고 오셔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영어를 A를 받았어요. 항상 A였어요. 영어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등급이 나왔는데 영어가 3과 5가 떴어요. 우리 애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할까요? 아이도 좀 기가 되게 죽어있을 거고. 이거에 대한 대답은 이 말씀들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서 있어요. 우리 아이 영어 A등급 중학교 때 받은 것 무슨 평가였어요? 절평이었어요. 절대평가. 몇 점 넘으면 A였을까요? 90점 넘으면 A였어요. 그럼 각 학교별로 A 등급을 제가 다 비율을 찾아봤어요. 보통 한 학교에서 A 등급이 30%예요. 30% 정도는 A 등급을 다 받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상대평가 등급이 얼마예요? 30%라고 했을 때 어디 무슨 등급이요? 4등급이에요. 중학교 때는 4등급 중반까지도 다 A등급으로 쳤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무조건 1등부터 이제 꼴등까지 줄을 다 세워요.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참한 등급을 받고 상처를 받게 되죠. 절대 아이 실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공부를 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긴장을 했잖아요. 말이 빨라지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좀 긴장을 하고 말이 빨라서 설명해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등 영어랑 고등 영어가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일단은 우리 중학교 때 이게 빨간 글씨라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시면은 이제 그 유인물에 배포된 거를 좀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빨간색 글씨 한 거는 잘 안 보여요. 중등 내신은 우리 중학교 때 영어 시험 하면은 하나밖에 없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밖에 없죠. 몇 번 봤어요? 중간, 기말, 1, 2학기 4번. 근데 그마저도 우리 작년에는 몇 번 봤어요? 한 번씩밖에 안 봤어요. 2번밖에 안 봤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는 시험이라는 게 내신이 전부였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은 당연히 내신 4번 다 봐요. 코로나도 뭐든 상관없어요. 안 보고 이런 거 없어요. 중간, 기말 무조건 4번 다 보고요. 1년 동안. 플러스로 이제 모의고사가 추가되는데 1, 2학년 때는 모의고사 보통 4번씩 봐요. 3월, 6월, 9월, 11월. 근데 이제 고3 때는 수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6번 정도 봐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그리고 마지막 결전의 수능. 11월에. 그게 시험이 정말 많죠. 아이들이 이제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이 정도 되면.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정말 이제 중학교 때랑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저도 이제 중학생들을 가르쳐봤지만 중학교 때 영어는 정말 뻔해요. 우리 교과서 지문이 한 보통 2개, 3개 정도가 시험 범위가 들어가요. 그죠? 그럼 이제 그거 어떻게 해요? 얘들아 본문 외워, 대화문 외워 막 이러잖아요. 그죠? 두세 가 정도에다 플러스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프린트 몇 장 정도 주세요. 그럼 그거 보면은 그냥 영어 시험 잘 불입증에서 나와요. 시험 내용이 많지가 않은데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교과서 2~3가에다가 뭐가 추가되냐면 아까 모의고사들 얘네들 선생님이 너무 사랑하세요. 2~3개 정도를 골라서 이번에는 2019년 3월, 6월 시험지 낼 거야 얘들아. 근데 그거를 똑같이 낼까요? 똑같이 낼 수가 없겠죠. 애들 이제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랑 달라요. 애들이 공부를 다 하기 때문에 웬만큼 문제를 내면 다 맞춘단 말이에요. 변형을 하겠죠. 그 지문을 갖다가 전혀 완전 새로운 문제로 창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빈칸을 뚫어놔요. 뭐 이런 식으로 공부량이 이렇게 늘었고 플러스로 각 학교 모듈로 부교재를 교과서 갖고는 애들이 너무 쉬워하기 때문에 부교재를 이제 갖다 쓰는데 뭐 보통 학교별로 이거 특징이 되게 나뉘어요. 이제 뭐 듣기를 하는 학교도 있고 독해 부교재를 쓰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
중학교 때는 아이들 길어봐야 학원에서도 한 달 이상을 시험 기간으로 잡질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할 게 없었거든요. 좀 잘하는 애들은 제가 보기에 막 1, 2주 만에 해서 바짝 해서 100점 맞는 애들도 있고 그랬죠. 고등학교 때는 불가해요. 최소가 한 달이에요. 사실 한 달 갖고도 그 많은 것들을 다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한 그런 대체 학원들도 요즘에는 한 달 반 이상을 시험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이제 그 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게 중학교 시험지예요. 진짜 실제 시험지. 일반적인 학교. 장수만 세울게요. 1장, 2장, 3장, 4장, 5장. 총 5장 정도가 일반적인 중학교의 시험지였어요. 우리 내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자, 이제 고등학교 시험지. 일반적으로 편차는 있겠지만 거의 동일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5쪽의 시험지가 이제 10쪽이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읽어야 할 지문의 양도 엄청나게 늘었고 이거 10장을 50분 동안에 푸는 시험이에요. 근데 보통 30문제 정도 돼요. 일반적인 학교들이. 한 문제당 1분 이상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빨리빨리 읽고 공부를 한 상태에서 그냥 답만 체크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 내신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우리 다시 중학교 때로 넘어갈게요. 중학교 때는 어머니들도 아실 거예요. 공부시키는 방법이 웬만한 학원 다 비슷비슷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학생이었어요. 본문이나 대화문 얘들아 외워. 아까 2가 정도 나왔잖아요. 2, 3가 정도 되는 거 얘들아 외워. 본문 외우면 다 맞아. 거기서 플러스로 각 단원에 나오는 문법 문제도 풀면은 이거 2개만 하면은 90점 이상 100점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이게 안 통해요. 왜냐면 똑같이 내면 애들이 다 맞기 때문에 외워도 변형을 시킵니다. 근데 이 변형을 보통 뭐에서 시킬까요? 단어를 바꿔요. 분명히 외운 지문이네 그냥 단어가 다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 단어 뜻을 모르면 애들이 지문을 외운 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량도 정말 이제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부교재 같은 그런 외부 지문들도 정말 많아져요. 일단은 범위 자체가 방대해졌죠. 중학생 때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고등학교들이 시험 문제가 좀 학교별로 특징이 되게 있어요. 이따가 뭐 이제 성인여고만의 시험 특징도 설명해드리고 하겠지만은 보편적으로 항상 나오는 그런 유형. 어법 중심. 이제 아이들이 문법을 제일 어려워해요. 근데 애들한테 얘들아 이거 투부정사 가르치고 다음에 가르치고 이거 투부정사 문제야 하면서 주면서 풀라고 하면 잘 풀어요. 근데 이제는 고등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다 줘놓고 여기서 문법적으로 틀린 거 있다? 찾아봐. 멘붕이 오죠. 투부정사라는 거를 단서를 준 것도 아니고 문법적으로 다 따져가지고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줄 더 떠서 틀린 것만 보통 고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뭐라고 해요? 고치라고 해요. 알맞게. 안 고치면 너 빵점이야. 점수 없어 이 문장.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단어 어휘 중심 해가지고 우리 단어도 너무 짜증이 나겠지만 한 단어에 하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단어의 뜻이 수두룩하게 5개씩 있고 더 이상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갖다 내놓고 이 본문에서 이 단어는 무슨 뜻으로 쓰였어? 그걸 이제 영영풀이로 이제 아이들에게 시험을 많이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 서술형이요. 아이들 점수가 다 여기서 갈려요. 객관식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객관식은 사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면 다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실력 차이는 이 뒤에 나오는 서술형 문제에서 등급이 나뉘어요. 특히 상일여고도 장난 아닙니다. 자, 제가 작년 상일여고 시험지를 다 분석을 했어요. 사실 상일여고 됐다고 말씀 들으시고 걱정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 금방 요고들은 인원도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시험이 어렵기로 또 유명해요. 모든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상일여고 영어 시험 어렵다. 이걸 어떻게 시간 안에 풀라는 거냐? 이게까지 나와요. 교과서랑 모의고사
모의고사 지문 모두를 변형을 해버립니다. 똑같이 절대 내는 법이 없어요. 여기 하면. 그리고 서술형 비중이 크고, 그리고 서술형을 요약문 완성으로 출제한다. 그 얘기가 뭐냐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긴 지문을 주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를 한 줄로 쓸 건데 본문에서 단어 갖다 써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줘요. 그리고 어휘의 변형이 심해요.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은 본문이어도 단어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어휘의 변형이 심한 만큼 동의어 암기가 필수다. 우리 영어 뭐 작은 단어도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암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법적 구조와 구문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영어 잘해야 된다. 어렵다. 그래서 저와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면은 이제 혹시 뭐가 빠졌나요?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이제 철저히 제가 준비를 해서 기출문제 분석을 해서 그에 맞는 그런 내신 예측을 해와야겠죠. 그리고 학교별 전문 수업이 정말 중요해요. 상일여고는 상일여고끼리 내신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거는 영어 과목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뭐 한 반에 얼마나 많든 적던지 간에 반드시 학교별로 반을 개설을 해요. 그리고 체계화된 내신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를 정말 많이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의 역할이고. 지금 아마 학원을 여러 군데 이제 뭐 이제 설명회도 들으러 다니시고 뭐 가외 상담도 받으시고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뭐 관리가 중요하다, 뭐 시스템이 중요하다 다 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 중에 뭐 여러 개가 있겠죠. 뭐 애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뭐 얘들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뭐 팁도 주고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관리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자료만 얘들아 이거 알아서 해. 프린트 주면은 하나요? 가끔 가방 보면 프린트 새 거 이렇게 잔뜩 갖고 다녀요. 절대 주기만 하면은 우리 아이들 혼자 안 합니다. 제가 하도록 시키고 확인하고 틀린 거 있으면은 피드백 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제가 관리를 정말 빡세게 해요. 빈말이 아니라 저는 안 하면 집에 안 보내고 끝까지 괴롭힙니다. 카톡을 보내든 뭘 보내든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라. 정말 어떨 때는 막 영상 찍어서 보내라고 해요. 시험 보고 있는 거. 그것도 안 된다? 어머니를 동의하죠. 어머니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괴롭혀서 공부를 시키는 게 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이 사실 자료예요. 자료는 이제 자료도 중요하지만은 얘네들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할 수 있고 전화할 수 있고 그런 저의 어학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준비에 실패하면은 실패를 준비하게 됩니다. 고1 입학이 아직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정말 이제 아이가 입학을 하면은 어떻게 할 거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고요. 내신 같은 경우는 3월부터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 아직 아이들이 고등학생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두렵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어머니도 그러고 학생도 그러고. 지금부터 좀 발빠르게 이제 정보나 이런 거 찾아보시고 학원도 정하고 준비를 좀 마련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일여고가 시험이 되게 어려운 편이에요. 그거는 이 근방에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아이들 숫자도 아직까지는 많지가 않아서 이거에 너무 불길하죠. 하지만 그만큼 애들이 또 열심히 하는 편이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의 차이 수학 강사 김아란입니다. 오늘은 상일여고 내신 수학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은 고등학교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상일여고의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에 따른 경향에 따른 내신 대비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고, 수업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등 내신 수학은 중등 수학과 매우 다릅니다. 중등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서 한번 보고, 유형서 한번 보고, 쌤 같은 문제집으로 풀어보고, 또 교과서와 프린트 위주로 착실히 대비를 한다면 90점 이상은 거뜬히 맞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등 수학 같은 경우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용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실수 하나에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학습 난이도 부분에 있어서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갑자기 자연수 배우다가 갑자기 음수 배울 때 학생들이 멘붕이 왔듯이,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 때 한번 멘붕이 옵니다. 특히나 중학교 수학보다 고등학교 수학이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 그 수학에 대한 개념을 바라볼 때 좀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한 사물을 보더라도 이러한 측면을 생각해보고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은 좀 깨닫는 것이 학생들 자체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키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점차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가면서 정립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조금 더 여러 가지 조언을 들음으로써 자신의 방향을 정립을 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고1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입을 결정되는 부분이 20% 정도 차지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 이 부분은 고1이고 여기는 고2고 여기는 고3의 학생부 내신 반영 비율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고1이 20%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1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상, 수하가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수상과 수하에 대한 과목 학습이 정확히 이루어져야지만이 수1, 수2에 대한 고2 과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질감을 많이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1 수학이 바탕이 되어야지 고2, 3 수학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제 고등 수학에 있어서는 추론과 응용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시험이 바로 수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추론, 응용력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수학적인 센스를 가미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고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센스와 응용력만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중학교 수학과는 다르게 바로 개념을 알고 적용하는 이러한 부분의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이제 대입과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학생들 모두 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상일여고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활동이 더 많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모두 열심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상일여중학교, 고등학교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과는 달리 내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의 특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수는 1학년당 학생수는 17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최소 전교 7등 이내에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표가 나오거나 여러 가지 등급이 나왔을 때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좀 파악을 하고 앞으로의 목표가
몇 등인지 혹은 몇 등급인지에 대해서 설정할 때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의 융합 거점 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목별 세특 기입 시 대학 진학에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활동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바쁘시고 평가할 항목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과목별 세부 내역 특기사항은 대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꼼꼼히 기록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일여고에서 시행하는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수시랑 정시를 둘 다 잡을 수 있도록 1학년 때부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수행평가와 프로젝트 같은 부분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내신과 여러 가지 교과 외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자신이 챙겨서 내신 대비 부분에 대한 시간과 수행평가 대비 부분에 대한 시간을 잘 분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제가 과목별 세부 내용 특기 사항에 대해서 진학에 유리하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물론 지금 수학 강사를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고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기말고사, 중간고사도 제가 문제를 내봤고요. 특히나 세부 내용 특기 사항도 제가 다 직접 기입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이제 교사의 마인드니까 이제 학생들을 이제 열심히 행동에 대해서 좀 살펴본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평가를 진행할 때는 컴퓨터로 바로 기입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어떤 내용이든 다 세부적으로 보고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한 거 있으면 저도 모르게 두세 줄이라도 더 쓰고 싶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꼼꼼하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소홀하지 않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상일여고에 대한 내신을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과의 연관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항들은 조금씩 등장은 하지만 어쨌든 과목 자체가 수학 상하는 수능 수학 과목에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수능과의 연관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소스로는 교과서, 학교 프린트를 통해서 이제 출제가 되고요. 보통 보면 상일여고는 학생들이 딱 어려워할 만한 문제들 혹은 다 같이 어려운 문제들을 꼭 한두 문제씩은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중 교재를 활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모의고사 문항도 조금씩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그대로 변형을 해서 내는 편이 많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문제들은 이제 시중 유형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신 대비 포인트 보시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유형서 연습을 좀 하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점수는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풀이에 대해서 조금은 점검할 줄 알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다면 고득점은 자연스럽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중난이도 교재에 대한 반복학습이라고 했는데 보통 보면 개념을 공부하고 유형서나 혹은 문제만 있는 문제들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문제에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면 그런 문제를 반복해서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상일여고 문항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이제 한 문제로 난이도 상 문제로 봤는데요. 이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사실 극강 난이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 교재를 많이 풀고 또 내신 대비에 대한 알맞은 절차와 단계를 밟아오면 무난히 풀 수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난이도 중하, 중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거의 70%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과서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항들을 충분히 학습만 해도 70점대 이상은 맞으실 수 있습니다. 상일여고의 2020학년도 중간시험 15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보기 자체도 동일하고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형한 부분만 있고요. 또 여기 숫자만 바뀐 부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평가를 많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단원별로 되어 있는 교육청 기출문항을 풀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상일여자고등학교의 1학년 중간시험 1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시중 문제집에서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집에서 발췌를 해서 변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조건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죠? 숫자 변형이 되었고요. 또 물어보는 것도 사실 여기서 부호 변동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급 만들기 고등수학 상 이 부분을 한 번쯤은 풀어봤던 친구들은 아, 봤던 문제구나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킬러 문항을 맞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의식 수업, 관리형 수업, 수준별 수업 이렇게 강의의 형태나 뭐 수업의 형태가 다양하지만 최대한 저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3가지 수업을 다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구성을 해 보았는데요. 보시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선행 조직에 대해서 체화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전 개념이 잘 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제가 복습도 직접 꼼꼼하게 복습을 시켜주는 편이고요. 만약에 복습 그 이전 개념도 잘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따로 보강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를 합니다. 기본 개념과 주요 문항 및 풀이 정리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노하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제가 들어보시면 당연히 제가 꼼꼼하게 지도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보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네 번째, 이제 강의 영상을 제공하게 되는데 보통 제가 이제 강의 촬영을 합니다. 나름 이제 개념과 뭐 유형 풀이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데 학생들이 영상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이 집에서 보는 것보다는 학원에 와서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편입니다. 아직 우리 학생들은 중학생이기 때문에 관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학습 플래너 쓰는 방법과 또 내신 대비하는 방법이 아직 처음은 서툴기 때문에 매일매일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학원에 왔을 때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게 수업 끝나고예요. 끝나고 1 테스트를 실시를 하고 만약에 통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남아서 공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9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6시부터 9시 정도까지 화목이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 계속 테스트를 봐서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밀착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출석과 과제 태도, 출과태에 대한 체크인데 이 부분은 제가 그래도 매일 학부모님께 어느 부분이 안 돼 있고 어느 부분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컨디션을 탈 수도 있고 뭐 어떤 특정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과제가 안 되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제가 학부모님들께 매일매일 수업 현황에 대해서 매 시간마다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답 관리 및 개별 질의 응답인데요. 오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특히 기출 부분에 있어서는 뒤쪽에 나와 있겠지만은 제가 꼼꼼히 진행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개별 질의 응답 같은 경우에도 항시 진행을 하고 또 제가 아직 그 중학교 아이들이기 때문에 문제집도 걷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집이 비어 있는 것을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연산마저도 다 시키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문제집 검사를 꼼꼼히 하니까 좀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아 해도 그래도 문제집 한 건 다 끝내고 끝나는 그 뿌듯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집을 주기적으로 아직은 검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사실 답안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고등학생 됐으면 자기주도 학습이 좀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사실 안 거두려고 하지만 그래도 1학기는 거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에 그렇게
답안지까지 걷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뭐 해설 읽는 법도 사실 수학 과정에 있어서는 중요해요. 그래서 해설 읽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 줄 한 줄 이렇게 책으로 가리면서 제가 한 줄 읽고 뭐 이렇게 덮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해설 두 줄 읽고 가려서 여기까지 접고 그 다음 과정을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트레이닝 시키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자기주도 학습이 잘 정착된 친구들에게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준별 클리닉인데요. 이제 주중에는 이제 강의식 수업을 하고 이제 강의와 관리식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수준별 수업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하고자 합니다. 연산이나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개념이 부족했던 친구들은 좀 아침부터 불러서 진행을 하고 또 혹은 부족하면 뒷시간에 또 남겨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임의대로 제가 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에서 오답 관리나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 친구들은 온전히 저와 2시간 정도는 토요일에 만날 수 있도록 개별로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짜봤고요. 최상위권 유지 및 목표반에서는 극강 난이도의 문제들을 그래도 안 풀어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신 대비 직전에는 강남 기출을 풀리고 시작했을 때는 유형과 동시에 심화 문제를 바로 줍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제가 봤을 때는 1시에서 3시라고 했지만 거의 한 3시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 수준에 해당되는 아이들만 모아서 개별로 그 소수 클리닉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좀 제가 많이 풀리고 학생들이랑 조금 더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고요. 자, 강남 기출이 갑자기 왜 등장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강동 지역에서 조금 내신 대비를 좀 해보니까 제가 강남 기출에 대한 자료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중난이도와 중상난이도 혹은 상난이도는 몇 가지 지역적인 문제를 빼고 풀리면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또 주세요. 기출문제 또 주세요. 이거 강남 기출 있어요? 저도 줄 수 없어요? 저도 갖고 싶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왜 이 강남 기출 너희들 이렇게 어려운데 풀려 그래?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저번에 선생님이 말했던 그 1등급 결정 문제 그 비슷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봐도 제가 지금 상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와 있진 않지만 다른 학교 문제집도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제가 풀렸던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름은 자체 교재로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비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또 저만의 비법인데요. 저만의 비법이 너무 많아서 당황하실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저는 이제 학교별로 기출 손글씨를 제공합니다. 2020학년도, 19학년도, 18학년도 쭉 해서 거의 한 5개년 정도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학생들에게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풀어주긴 하지만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기출 문제를 마지막에 나누어 주는데 학생들이 집에서 복습할 때 제 풀이 과정이랑 똑같기 때문에 제 목소리로 이렇게 막 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차곡차곡 바인더에 끼워서 이제 수시로 보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고 열심히 준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별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시험 보기 한 3주 전부터 제가 토요일 날에 학교별로 다르게 문항을 배치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숫자 변형이나 뭐 여러 가지 개념들 조금 더 추가해서 처음에는 교과서 위주의 시험을 치다가 그쵸? 그래서 시다가 점점 난이도를 올려서 한번 이런 문제도 풀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들을 제가 넣어서 직접 경향에 맞게 제작을 합니다. 연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여름방학까지의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같은 경우에는 개념과 유형 그리고 심화 유형을 한 번에 보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4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이른 3월 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내신 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기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리고 학생들을 좀 트레이닝 시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화요일, 목요일 6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9시 이후에는 제시자들을 위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토요일에는 중하위권 또 혹은 상위권 개인 클리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교재는 저의 그 개념서가 자체 교재로 있고요. 학생들에게 제가 직접 만들어서 나눠줄 예정이고 유형서로서 마플 시너지 수학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시중 문제집 중에서 가장 유형이 많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양이 좀 많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내신 대비할 때 필요한 문제집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간담회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비대면으로 어머님들과 컨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혹은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은데 상황상 되지 않아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9일 화요일, 내일부터죠. 그래서 1시부터 4시까지 정도 되고요. 그래서 10일부터 19일까지 동일한 시간으로 간담회 시간을 잡아두었으니 학부모님께서 가능한 시간에 예약 잡아주시면 제가 간담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전화통화로도 유선 상담이 가능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곧 3월이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은 잘 진행이 되었는가, 진행이 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걱정도 많으실 텐데 우선 저희가 3월 초반 1회에서 2회 정도의 수업은 무료 특강으로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학생들을 보내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일여고 학생들이 내신에서 잘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